무조건 빠른 속도로 가죠. 자, 선생님하고 오늘 하셔야 되는 거 이제 물리2의 확장된 개념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물리에서의 벡터라는 개념들을 활용해서 문제 푸는 것들을 할 거기 때문에 벡터에 대해서 충실하게 이제 이해하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지구상에 있는 내 눈에 보이는 물질, 칠판 같은 물질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같은 물질도 있어요. 눈에 보이던 보이지 않던 이러한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양들을 측정하고 나타내는 과목이 물리야. 물리는 눈에 보이던 보이지 않던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양을 측정해서 객관적으로 표현해주는 과목이 물리란 말이죠. 그러면 그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양을 우리는 싸잡아 뭐라 그런다? 그걸 물리량이라고 부른다.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양을 우리는 물리량이라고 할 거야. 그치? 근데 이러한 물리량에는 성격이 두 가지가 있어. 물리량은 성격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질량이라든가 질량이 3kg이에요. 이런 식으로요. 됐죠? 또는 부피라든가 온도라든가 농도처럼 단지 크기만으로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값들도 있죠. 그래서 크기만 나타나면 되죠. 이렇게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양 중에서 크기만으로 모든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값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물리 1에서 배운 것처럼 뭐 있습니까? 점이 오른쪽으로 2m 또는 힘이요 왼쪽 방향으로 10N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기만으로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표현할 수 없어서 방향까지도 함께 표현해줘야 의미 전달이 확실한 물리량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크기만으로 의미를 100% 표현할 수 있는 아이는 크기만으로 그 의미를 전달하는 값들을 우린 뭐라고 그러냐면 스칼라 값이라고 하더라. 자, 그런가 하면 크기만으로는 의미 전달이 완벽하지 않아 방향까지도 같이 표현해줘야 되는 값들을 뭐라고 하니? 이걸 벡터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방향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벡터 값들에 대해서 현란하게 실제로 현란하게 다루는 건 물투예요. 물원에서는 방향 고려를 별로 안 하죠. 왜? 앞과 뒤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비스듬한 방향들까지도 물리량을 다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벡터 중심의 수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우리가 배운 물리 중에서요. 스칼라의 의미를 갖는 거요. 뭐가 있냐면 이동거리, 또 뭐가 있냐? 속력, 이런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중학교 3학년 내용이 1과 에너지요. 얘도 스칼라야. 방향의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공 2kg짜리를요. 수평으로 2의 빠르기로 던졌을 때 갖는 운동 에너지나 비스듬한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던졌을 때 운동 에너지나 수직한 위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던졌을 때 갖는 운동 에너지가 다 똑같아요. 왜? 방향이 상관없는 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러한 크기와 방향을 갖는 벡터 값에는 지금 얘기한 변이, 힘뿐만 아니라 속도, 가속도, 운동량 이런 것들이 싹 다 방향이 중요한 값들이죠. 이게 벡터란 말이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2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 아이와 그래서 왼쪽으로 2의 빠르기를 가지고 있는 아이 얘는 다른 속도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방향을 가지고 있는 값이라서 방향이 다르면 그 값이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건 벡터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양 중에 방향을 고려해야 되는 벡터 값들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다룰 거냐? 자, 개편되는 물리학에는 원에 이 벡터 내용들이 살짝은 들어갔지만 실제로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못했거든요. 이걸 본격적으로 다루는 건 사실은 물리2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자, 그래서 물리2라는 개념에서 벡터에 대한 걸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방향을 갖는 벡터들 스칼라랑 뭐가 다를까? 결국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3에다가 3 더하면 얼마니? 이거 얼마예요? 7이죠? 그럼 벡터기 때문에 7입니다. 만약에 3벡터에다가 4벡터를 더하면 이 값은 얼마니? 마이너스 1부터 7. 네, 이 값은 1이거나 또는 얼마까지 가능하다? 7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왠지 보여드릴게요. 벡터라면 이 값은 7이 아니고요. 1부터 7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어. 이거거든요. 이게 벡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벡터이기 때문에 값이 다양할 수 있다라. 그러면 어떨 때 2이고 어떨 때 7이고 어떨 때는 5고 어떨 때 그래? 이거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벡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셔야 되는 게 벡터의 성질이에요. 자, 벡터라고 하는 건 방향을 갖는데 우리가 배웠던 그동안의 물리 중에서요. 특히 중학교 내용 중에 벡터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걸 중학교 때 배운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힘이죠. 힘. 중학교 때 배운 것 중에서 벡터의 성질을 갖는 건 힘밖에 배운 게 없어요. 그걸 뺀 나머지 속도, 가속도 이거 다 고등학교 내용입니다. 되겠어요? 네. 중학교 3학년 때 나오는 건 속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속력이 나옵니다. 되겠냐? 그래서 중학교 때 벡터라는 개념은 우리가 힘을 배울 때만 잠깐 했었던 것 뿐이다 라고 하는 이 벡터에 대해서 배우자.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힘 한 번 배울 때 정확하게 하죠. 자, 우리는 힘 중에서 벡터의 성질만 배울 거지만 일단은 하자. 여러분들 힘이 뭐니?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써 있어요. 물체 운동 상태나 모양을 변형시키는 거. 오, 똘똘이. 자, 힘이 뭡니까? 라고 하면 힘은 물체의 모양 또는 운동 상태를 뭐 시키는 거다?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언니가 정확하게 얘기해줬어요. 힘은요, 물체의 모양 또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힘은 모양을 변화시키거나 또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야.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모양이 바뀌었어? 얘 100% 힘 받았다는 얘기야. 왜? 모양을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힘밖에 없으니까. 됐어? 운동 상태가 바뀌었어? 얘 무조건 힘 받았다는 얘기야. 됐어? 근데 모양도 운동 상태도 안 바뀌었어. 그럼 무슨 말이야? 힘 받은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양과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힘을 받았는데 얘가 모양이 바뀌었대. 멋진 말. 변했답니다. 형태가 변형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받았는데 물체가 변형되는 경우들, 얘가 힘에 의해서 변한 건데 이 변형된 걸 이용한 대표적인 게 바로 용수철. 용수철은 힘을 받으면 용수철이 늘어납니다. 변형된 겁니다. 됐죠? 네. 근데 이 용수철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정확하게 받은 힘의 크기와 용수철이 변형돼서 늘어난 길이가 무슨 관계가니?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용수철은요, 외부에서 받은 힘과 변형된 길이가 정확하게 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 외부에서 받은 힘과 변형된 길이가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그래서 얘는 만약에 10N의 힘을 받았더니 2cm 늘어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용수철에다가 어떤 힘을 줬는데 그 아이가 6cm 늘어난다면 몇 N의 힘을 받았다는 걸 예측할 수 있니? 30N의 힘을 받았다는 걸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외부에서 받은 힘과 늘어난 길이가 일치하는 것, 비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용수철을 이용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의 크기를 측정하는 도구로 용수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물리 교과서에 있는 용수철 저울은 반드시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측정하는 저울로 씁니다. 그러면 용수철 말고요, 힘 주면 늘어나는 거 또 있죠? 뭐 있습니까? 고무줄 있죠. 그러면 고무줄을 이용해서도 저울 만들 수 있니? 힘을 잴 수 있니? 이건 5년 전 과거 이슈 문제예요. 용수철을 이용해서 힘의 크기를 재는 용수철 저울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고무줄을 가지고도 고무줄 저울 만들 수 있니? 되지 않을까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비례하는지 안 하는지. 네. 고무줄은요,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과 늘어난 길이가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아요. 처음에는 확 늘어나다가 나중엔 늘어난 길이가 줄어듭니다. 고무줄 어느 정도까지 늘어나다가 그 다음에는 힘을 줬을 때 비례해서 늘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무줄을 가지고는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측정할 수는 없지만 용수철을 가지고는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이유는 용수철은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과
용수철이 변형된 길이가 비례하기 때문이다. 근데 고무줄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고무줄적으로는 힘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다. 이 얘기였어요. 이게 과거 입시 문제예요. 왜 그러니?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변형된 길이, 힘, 어떤 물체가 변형된다는 거, 힘을 주고 있다는 거고, 그 변형되는 길이와 힘의 크기가 비례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의 크기를 측정하게 됐어요. 자, 그럼 측정했을 때 힘의 단위. 네, 힘의 단위가 킬로그램 돼요? 이거 안 되죠? 이건 질량입니다. 이건 힘이 아니에요. 힘의 단위는 뭐만 된다? 뉴턴만 된다. 그럼 꼬맹아, 만약에 1kg짜리가 있다면 이건 지구에서 몇 뉴턴과 같아? 10뉴턴과 같죠? 왜? 지구는 1kg당 중학교 책에서는 9.8이라고 하지만 우리 물리에서 그냥 10이라고 하죠. 1kg당 지구에서는 10뉴턴의 힘으로 잡아당기는 중력 가속도가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한 만큼이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라는 힘대. 맞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럼 매번 1kg에다가 9.8을 곱해서 힘으로 만들기가 귀찮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중력 가속도 곱한 값이야 라고 해서 중력 가속도를 펄스 이렇게 해서요. 그래서 1kg에 해당되는 힘은 9.8N으로 써야 되고 2kg에 해당되는 힘은 19.6N이라고 해서 사실은 2 곱하기 9.8이라는 숫자를 해야 되는데 매번 하기 싫으니까 이걸 그냥 F라고 하는 기호로 붙여버린 거야. 그래서 요것도 옛날에 힘의 단위로 썼더라. 됐어? 이것도 옛날에 힘의 단위로 썼더라. 요즘은 잘 안 쓰지만 하지만 학교 선생님들의 잔존되는 머릿속에 얘가 있기 때문에 가끔 나온다. 그래서 이 기호가 뭐예요? 힘의 단위예요. 됐죠? 그래서 2kg에 해당되는 힘이라는 뜻으로 우리는 2kg 펄스 이렇게 쓰더라. 그래서 3kg에 해당되는 힘이라는 뜻으로 원래는 9.8을 곱해야 되는데 곱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3kg에 해당되는 힘 이런 식으로 쓰더라 라고 하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아하 힘의 단위는 이런 것도 썼구나 라고 하는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죠. 그래서 힘은 물체를 변형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힘을 주면 물체를 변형시킬 수도 있지만 사실은 힘을 주면 물체의 운동 상태도 달라지게 하는데 그럼 운동 상태가 뭐냐? 이거 물리원에서 죽을 만큼 했어요. 자, 운동 상태라는 건 움직이는 물질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 뭘 얘기한다? 빠르기와 방향을 얘기한다. 빠방. 알겠어? 자, 근데 어떤 물체가 오른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었어. 근데 이 물체한테 힘 주면 이 빠르기나 방향을 뭐 시킬 수 있다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됐죠? 그 중에서 힘을 줬을 때요. 저는 빠르기만 바뀌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른쪽 방향으로 10의 빠르기로 가고 싶어요. 가능하다고요. 힘 주면. 또는 힘을 주면 방향만 바뀌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가던 아이를 내가 방향만 바꿔서 왼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가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힘을 주면 한꺼번에 빠르기와 방향을 다 바꾸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던 아이를 갑자기 위쪽 방향으로 10의 빠르기로 가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힘만 주면 가능해요. 알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힘을 줬기 때문에 얘는 빠르기만 바뀌고 방향은 안 바뀌어? 어떻게 힘을 줬기 때문에 얘는 방향만 바뀌고 빠르기는 안 바뀌어? 어떻게 힘을 줬는데 얘는 다 바뀌게 할 수 있어? 이걸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니? 있어요. 컨트롤할 수 있죠. 과학은 그 컨트롤 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 어떤 물체한테 똑같이 10N의 힘을 줘요. 10N이라는 똑같은 힘을 주는데 그 힘을 어떻게 주면 빠르기만 다르게 할 수 있다고요. 10N이랑 똑같은 힘을 줘서 방향만 바뀌게 할 수 있다고요. 10N이랑 똑같은 힘을 줘서 빠르기와 방향을 다 바꾸게 할 수 있어. 방법을 생각해. 어떤 애가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네. 2kg짜리 A라는 물체가 어떻게 하면 빠르기만 바뀌게 할 수 있니? 그렇죠. 물체가 가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주거나 또는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면 빠르기만 달라집니다. 맞죠? 대표적인 예가 뭐 있어요? 어떤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으로 힘받아요? 뭐 있습니까? 자연학과. 자유난가요.
얘가 떨어지는 동안 운동 방향인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라는 힘 받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은 안 바뀌고 빠르기만 점점 빨라지잖아요. 거꾸로 공을 똑바로 던져 올려요. 운동 방향은 위쪽인데 올라가는 동안 무슨 힘 받니? 무슨 힘 받아요? 중력. 어느 방향으로 받아요? 아래 방향. 운동 방향과 점점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속력이 점점 뭐합니까? 줄어들죠. 언제까지 올라가요? 속도가 0될 때까지, 그때까지 올라가죠. 그때까지 보면 빠르기만 바뀌는 운동이죠. 맞아요. 이 운동을 우리가 자유낙하라고 했네. 이 운동은 뭐라 그랬어? 상방투상? 무슨 투상이었는데? 자, 중력 방향과 나란한 방향 우리가 무슨 방향이라고 하니? 연직 방향. 중력 방향과 나란한 방향을 연직 방향이라고 해요. 자, 그 중에서 아래 방향을 연직 하방 방향, 위쪽 방향을 연직 상반 방향. 됐죠? 라고 합니다. 그래서 똑바로 던져 올리는 걸 연직 상반 운동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용어를 알고 하셔야죠. 적어도 물토하는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그죠? 자연낙하, 연직 상반, 이게 빠르기만 바뀌는 경우고요. 빠르기만 바뀌게 하고 싶으면 언제나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 또는 반대 방향 합쳐. 무슨 방향? 네, 나란한 방향으로 힘을 줘야 된다. 그 나란한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자유, 낙하, 운동이라는 것과 연직, 상반, 운동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경우가 그렇다. 자유낙하 운동, 연직 상반 운동 이 두 가지가요. 나란한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물체의 운동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항상 빠르기만 바뀌는 대표적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게 맞겠죠. 자, 그런가 하면 똑같은 10N의 힘을 줬는데 방향만 바꿀 수 있어요? 네. 어떻게 힘을 주면 됩니까? 물체가 가고 있는 운동 방향과 정확하게 어떻게? 반대 90도. 반대 안 돼요. 그것도 90도 수직. 맞아요.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주면 방향만 바뀌고요. 빠르게는 안 바뀝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게 누굴까요? 등속 원운동. 빠르게 안 바뀌어야 되니까 앞에 등속 붙여주셔야 됩니다. 등속 원운동 하고 있는 경우가 물체의 운동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항상 힘을 받아서 방향만 바뀌는 운동인데요. 이렇게 물체에다가 실을 매달아서 얘를 뺑글뺑글 돌리는 모든 순간, 자, 그중 특정한 A 지점에 왔다고 치자. 얘가 가려는 운동 방향은 원의 접선 방향입니다. 그 순간 얘가 이 지점에서 받는 힘의 방향은 원의 중심 방향으로. 이게 몇 도? 90도. 얘가 요만큼 와서 여기에서 얘가 가려는 운동 방향, 원의 접선 방향. 나 이 방향으로 갈 거야. 이게 운동 방향. 하지만 이 순간에도 받는 힘의 방향은 원의 중심 방향. 맞아? 이 두 개가 몇 도? 90도. 알겠습니까? 이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항상 운동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받아야만 방향만 바뀐다. 그 운동을 하고 있는 게 등속 원운동이다. 알겠어? 네. 그러면서 꼬맹아 빨리 머릿속에 집어넣어. 너네들은 등속 원운동이 힘을 안 받아야 하는 운동이라는 착각도 하더라. 근데 등속 원운동은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힘을 받아야만 하는 운동이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빠르기와 방향이 다 바뀌는 운동이 뭐 있다 그랬어? 포물선. 네. 후, 야, 포물선. 됐어. 아래로 포물선 그려봐. 아래로 포물선 그려봐. 누구냐 이거? 누구냐 이거? 심장. 팅, 진저운동. 맞습니까? 이런 운동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빠르기와 방향이 다 바뀌는 운동이 포물선 운동하고요. 그 다음에 진저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힘을 주면 이 오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물체가 빠르기와 방향을 다 바꿀 수 있을까? 얘한테 어느 방향을 힘줘야 돼? 같은 방향도 반대 방향도 수직한 방향도 뺀 나머지 방향. 무슨 방향이니? 비스듬한 방향. 알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물체가 운동하는 운동 방향과 비스듬한 방향으로 힘을 받으셔야 한꺼번에
힘의 빠르기와 방향을 다 바꿀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고 있는 공이 있어. 자, 이 공이 이 A점에 왔다고 치자. 얘가 가려는 운동 방향은 접선 방향 이 방향이겠지. 근데 얘는 무슨 힘 받아? 중력 받죠. 그 중력은 지구 중심 방향에 일정하죠. 자, 이 각도가 비스듬하죠. 그래서 다 바뀌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에 공이 와서 얘 운동 방향, 접선 방향 일로 가려고 그래요. 근데 얘 무슨 힘 받아? 네, 중력. 그러니까 비스듬한 방향이죠. 그러니까 다 바뀌고 있는 중력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조건 뭐 받아야 된다? 힘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변하고 있기 때문에 다 힘 받고 있는 중이에요. 많이 변하면 힘 많이 받은 거예요. 조금 변하면 조금 받은 거예요. 안 변하면 힘을 안 받았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다고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가요. 근데 힘을 줬을 때요. 모양만 바뀌거나 운동 상태만 바뀌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두 개가 동시에 바뀌는 경우도 존재한다. 변형도 되고요. 운동 상태가 바뀌는 이 두 가지 경우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존재한다. 얘들아 봐.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있어. 이 중학교 1학년 새끼들아. 야구공 야구공을 어떻게 할 건데? 배트로 쳤을 때 그렇죠. 자, 그래서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써있네요. 나라 오는 공을 차거나 치는 경우가 그래요. 순간 야구 배트로요. 내가 그 단단한 야구공이 날라오는데 쳐요. 야구 배트가 이렇게 있는데 딱딱한 야구공이 날라오다가 내가 여기랑 부딪혀서 치는 그 순간을 초고속 카메라로 찍으면 야구공이 살짝 찌그러졌다 펴지면서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죠. 그래서 모양도 바뀌고 그래서 운동 상태도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바로 힘에 의해서 나타나는 효과들이라고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되어 있죠. 하이트는 선행하지 않습니다. 후행하죠. 우리 중학교 1학년 후행하고 있는 중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중학교 1학년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영재 시험 보려면 과거 시험 보려면 중학교 내용만 잘하면 돼. 이 중학교 내용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잘하시면 되죠. 그 중학교 내용이 어디 있어? 물리투에 있어. 그런 얘기죠. 그죠? 네, 희한한 세상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체가 힘을 받으면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아이가 힘인데 이러한 힘, 하나의 힘에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거 아세요? 힘의 3요소. 자, 작용점. 맞아요. 여러분들은 네, 똘똘한 꼬맹이들. 자, 하나의 힘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대요. 힘의 3요소가 있는데 자, 모든 힘은요. 그 힘의 크기가 있고 힘을 준 방향이 있고 힘을 준 지점, 작용점이라는 거 이 세 가지에 의해서 힘의 결과가 달라지니까 이걸 힘의 3요소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병이 있다고 쳐요. 이 병에다가 힘의 크기만 다르게 해볼까요? 하나는 오른쪽으로 10N, 하나는 오른쪽으로 100N 이렇게 준다고 쳐봐요. 10N의 힘을 주면 조금 움직이겠죠. 100N의 힘을 주면 많이 움직이겠죠. 네, 힘에 의한 결과가 달라요. 그래서 크기가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똑같은 크기의 힘을 줘볼게요. 하나는 오른쪽으로 10N, 하나는 왼쪽으로 10N 이렇게 힘을 주면 오른쪽으로 힘 주면 오른쪽으로 가죠. 왼쪽으로 힘 주면 왼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힘은 방향도 중요하다. 그거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가 다르니까 이런 얘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예요. 힘을 주는 지점도 중요하다. 내가 힘을 여기다 줬어요. 자, 힘을 준 지점에다가 우리가 작용점을 찍고 거기서 밀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건데 힘을 준 지점이 여기면 이 새끼는 위에다가 힘을 줬기 때문에 이 벽을 이렇게 넘어지죠. 맞아요. 근데 힘을 아래쪽에다 주면 얘 넘어지는 게 아니고 앞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힘을 어디다 줬느냐에 따라 또 다른 결과가 나타나니까 힘을 준 지점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힘의 3요소를 가장 간단한 기호로 나타내고 싶어. 그래서 우리가 쓰는 기호가 바로 화살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힘을 준 지점에다가 화살표 똥꼬 찍어라. 이게 바로 힘을 준 지점에다 찍는 작용점이다. 그리고 화살표의 방향이 힘을 주고 있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라서 힘을 오른쪽으로 주고 있어요? 대각선으로 주고 있어요? 위로 주고 있어요? 화살표 방향을 그 방향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힘의 크기가 바로 화살표의 길이다. 그래서 1cm짜리 힘하고 10cm짜리 힘이 있어. 그러면 1cm짜리보다 10cm가 10배 큰 힘이야. 이렇게 표현하지만 요즘엔 이걸 잘 쓸 수가 없어요. 왜? 종이라는 한정된 곳에 1N과 1000N을 같이 나타낼 수가 없거든요. 1000배 길이를 못 그린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F1은 10N, F2는 100N 그냥 이렇게 쓰는 것 뿐이죠. 원래는 길이가 힘의 크기에 비례해서 그려줘야 된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은 힘으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이게 벡터들입니다. 모든 벡터들은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작용점이라는 건 벡터에서 쓰지 않습니다. 힘에서만 쓰는 얘기라서. 그래서 벡터들은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벡터들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화살표이더라. 됐습니까? 그래서 화살표의 방향이 벡터의 방향을, 화살표의 길이가 벡터의 크기를 나타낸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벡터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 중에 이렇게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벡터가 그러면 뜬구름 잡는 거 같으니까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항상 힘으로 설명합니다. 자, 이렇게 모노조기가 있다고 치자. 이 중에서요. 오른쪽으로 한 칸만 든간 A 벡터 있어요. 오른쪽으로 두 칸 화살표를 그린 B 벡터라는 것도 있어요. 오른쪽으로 돼서 오른쪽으로 한 칸 이렇게 그린 C 벡터도 있어요. 그런데 왼쪽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D 벡터라는 것도 있죠. 이 중에서요. A 벡터와 같은 거 찾으세요. 정확하게 같은 거 찾으세요. 누굽니까? C입니다. C. 왜? 벡터는 평행하게 이동해서 겹치면 같은 벡터예요. 그래서 평행 이동 가능합니다. 됐죠? 그래서 A 벡터와 C 벡터 무조건 같은 벡터예요. 이렇게 가셔야 돼. 되겠습니까? 자, 근데요. A 벡터와 B 벡터 같은 D 벡터 같은 거니? A하고 D 같니? 다르죠? 근데 나 이거 무조건 같게 하고 싶어요. 방법 얘기해요. 마이너스 9. 네. 이 둘 중에 하나의 방향을 정반대로 바꾸면 같아지는 거 아니니? 맞죠? 그럼 방향을 180도 바꿔주세요를 어떻게 표현할까? 그걸 물리에서는 마이너스라는 기호로 표현한다. 마이너스라는 기호는 방향을 정반대로 바꿔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됐죠? 물리에서의 마이너스는 빼기의 의미가 아니다. 작다의 의미가 아니다. 방향을 반대로 바꿔라라는 의미다. 됐죠? 그래서 A 벡터와 마이너스 D 벡터는 같은 말이다. 라는 얘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저는 A 벡터하고요. B 벡터를 같게 하고 싶어요. 방법 얘기해 주세요. 2분의 1. 네. B 벡터의 크기를 절반으로 줄이면 되죠. 그러니까 2분의 1 B 벡터 또는 저는 A 벡터하고 B 벡터를 같게 하고 싶은데 A 벡터의 크기를 2배로 크게 할래요.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되겠어? 이런 식으로요. 벡터의 크기 변화, 방향 변화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벡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의 벡터들을 내가 벡터가 하나만 작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가라고 하는 물체가 있는데요. 이 물체한테 오른쪽으로 10N, 오른쪽으로 20N이라고 하는 하나의 물체에 서로 다른 두 개의 힘이 작용해요. 그러면 이 가라는 물체는 얼마의 힘에 의해서 어느 쪽으로 힘에 의한 효과가 나타날까? 이걸 얘기하려면 여러 개의 힘을 하나의 힘으로 합하는 힘의 합성 과정이 필요하다. 지금 선생님은 힘으로 얘기하지만 벡터의 합성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결과 얘는 얼마의 힘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예요? 얼마? 그렇죠. 오른쪽으로 30N의 힘 하나를 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라고 표현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힘을 하나의 힘으로 나타내는 걸 힘의 합성 또는 벡터 합성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 힘의 합성입니다. 그 힘의 합성 중에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 F1의 벡터와 F2의 벡터를 합성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합성하라는 거죠. 더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합성해 주세요. 근데 같은 방향이야. 자,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을 합성할 때는요. 말 그대로 그냥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10N에다가 20N 더해서 합성한 결과 와 30N 됐어요. 라고 하는 합성한 결과
벡터가 생기는 힘을 우리는 뭐라 그러니? 합성한 힘 합력이라고 옛날에 썼는데 요즘은 이걸 우리가 말하는 거 뭐라 그러니? 알자 힘이고요. 자, 물체에 작용하는 낱낱의 힘이 아니고요. 실제로 알자 힘만큼 물체는 모양과 운동 상태가 바뀝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체를 변화시키는 건 알자입니다. 실제로 물체를 변화시키는 건 알자 힘이 변합니다. 자,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알자 힘을 구해야 된다. 그 중에서 같은 방향일 때는 더하는 게 알자 힘을 구하는 거다. 알겠어요? 근데 두 번째가 반대 방향으로 두 힘이 작용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죠.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 아이들 여기까지 이해합니다. 여기까지는 어떤 물체가요 오른쪽으로 20N 왼쪽으로 10N의 힘을 받고요. 얘가 F1이고 얘가 F2라고 해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두 힘이 작용할 때도 F1과 F2를 합성해 주세요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근데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을 합성하는 방법은 뭐 하는 거지? 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20N은 왼쪽으로 10N의 힘이 작용하면 얘는 합성하면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몇 뉴턴? 10N의 힘이 작용하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은 빼셔야 되는데 그냥 빼면 안 됩니다. 무조건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시는 게 벡터를 합성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20N에서 10N을 빼셔야 합성된 힘이 나오고요. 그 합성된 힘이라는 F라는 10N의 힘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합니까? 무조건 큰 힘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큰 힘. 됐죠? 그래서 얘는 오른쪽 방향으로 그 힘이 작용해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같은 방향과 반대 방향의 합성은 간단하니까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아도 그냥 대충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자, 반대 방향은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몇 도일 때? 80. 그렇죠. 180도일 때 두 힘은 빼야 합력이 나오는 겁니다. 같은 방향은 몇 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0도죠. 그래서 두 힘이 이루는 사이각이 0도일 때의 힘은 같은 방향일 때의 힘이고 반대 방향은 180도를 얘기한다. 맞지? 이놈의 새끼들이 어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수업 시간에 첫 졸고 유지훈 저 개념 시키죠. 그죠? 그래. 근데 보면은 원리는요 느끼는 거잖아요. 단순한 곳에서 어려운 문제가 만들어져요. 자, 똑같이 10N과 20N이 한 번은 같은 방향, 한 번은 반대 방향인데 같은 방향일 때 무려 똑같은 크기의 두 힘이었지만 무려 30N의 힘을 만들었었는데 반대 방향이니까 합력이 10밖에 안 돼. 각도가 다르면 합력의 크기가 다르다. 맞죠? 그쵸? 그 중에서 몇 도일 때 가장 큰 힘을 만들까? 0도라고 하는 같은 방향으로 작용할 때 그 두 힘이 만들 수 있는 최대 힘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10N과 20N을 이용해서 합력을 만들어봐. 근데 아무리 여러분들 방향을 조절해도 30보다 큰 힘은 만들 수가 없어요. 30이 최대의 힘입니다. 그쵸? 자, 얘네들이 몇 도를 이루고 있을 때 최소의 힘을 만들 수 있을까? 몇 도? 180도 서로 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 순간에 두 힘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힘 최소 힘이죠. 그러니까 이 힘보다 작은 힘은 못 만들어.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 여러분들이 10N이라는 벡터를 가지고 있고 20N이라는 벡터를 가지고 있는데 네 마음대로 두 개를 같은 방향, 반대 방향, 60도의 방향 다 놨을 때 얘로 만들 수 있는 합력의 범위가 얼마야? 라고 한다면 가장 작으면 얼마까지? 10까지. 가장 크면 얼마까지? 30까지. 이 사이에 있는 힘을 내가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합력의 범위니까 아까 줬어요. 3벡터와 4벡터 있어요. 가장 크면 얼마? 7. 가장 크면 7. 가장 작으면 얼마? 1. 그래서 이 사이의 값을 만들 수 있어 이렇게 한 거였어요. 됐죠? 그래서 같은 방향일 때 최대의 값이 나타나고 반대 방향일 때 최소의 값이 나타난다면 같은 방향도 반대 방향도 아닌 나머지 방향을 보는 뭐라 그러래? 비스듬한 방향이라고 해서요.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0도보다 크고
네, 자 짐작해봐. 안 가르쳐줬는데 짐작해봐. 3벡터와 4벡터인 두 힘이 있다고 치자. F1, F2. 요 사이의 각도 30도. 보이냐? 자, 각도를 조금 더 크게 했다고 치자. 이거 90도. F1, F2 같은 크기네요. 3N, 4N. 맞아요. 각도만 90도. 자, 각도를 조금 더 벌리자. 120도. F1, F2. 1번, 2번, 3번. 느껴봐, 자기야. 이미 여기서 생각을 하고 왔다면 이 문제는 풀리고요. 생각을 안 하고 왔다면 이 문제는 못 푸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똑같은 걸 배워도. 자, 그럼 이 중에서 합력을 제일 크게 만들 수 있는 거 몇 번입니까? 1번. 당연하죠. 각도가 작을수록 최대 힘에 가까웠으니까. 맞아요. 네. 사이 각도가 벌어질수록 합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얘가 얼마의 합력을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셋 중에서 각도가 제일 작으니까 1번이 최대의 힘, 이 셋 중에서는 그 다음 2번, 그 다음 3번의 힘의 크기가 나오겠구나 라는 거 정도는 짐작해야죠. 이게 사고력의 힘이에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크게 비교를 했지만 정확하게 얼마인지 구해주세요. 저 그거 가능해요. 여기 줄게요. 이렇게 비스듬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이 있는데 걔네들을 합성해서 합력 가르쳐달래요. 알짜힘. 그래야 그 물체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변하는지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럼 비스듬한 방향에서 알짜힘을 구하는 방법이요. 세 가지 있어요. 비스듬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의 알짜힘을 구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평행사변형법 씁니다. 그리고 삼각형법이라는 것도 씁니다. 그리고 계산식도 씁니다.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풀면 돼요. 자, 그 중에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얘로 많이 이해를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F1이라는 힘이 있고 F2라고 하는 두 힘이 있어요. 자, 이 힘의 사이각이 섹타인 이 두 힘의 합력 구하래요. 자, 그래서 일단 합력 구하는 방법은요. 자, 이 두 힘을 일단은 작용점 맞춰놓고 됐어? 두 개를 이렇게 연결시켜놔. 자, 그 상태에서 뭘 그리면 돼? 평행사변형 그려. 얘기예요. 그러니까 F1과 평행하게 F2 끝에서 F1과 평행한 또 다른 힘을 그려. 됐지? 그 다음에 F1 끝에서 F2와 평행하게 또 다른 변을 그려. 그러면 얘가 평행사변형이야. 맞냐? 근데 얘가 또 다른 F1이고 얘가 또 다른 F2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평행사변형을 그리라고요. 그리고 나면 알짜힘은요. 원래 두 힘의 작용점에서 반대편 꼭지점으로 대각선을 그린 이 방향이 알짜힘 방향이야. 그래서 이 방향이 합력 방향이라고. 원래 두 힘의 작용점에서 됐어? 맞은편 꼭지점 방향으로 대각선을 그리면 이게 알짜힘 방향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힘과 이 힘이 작용하면 그 둘을 합한 힘은 이 방향으로 생긴다고요. 그리고 이 대각선의 길이가 두 힘의 알짜 힘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원래 두 힘을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대각선을 그리시면 그게 알짜힘의 방향과 알짜힘의 크기라는 얘기예요. 됐죠? 그랬을 때 요 각도가 30도이면 요만큼의 길이야. 자, 똑같은 힘이 이렇게 있어. 근데 이 각도가요 30도가 아니고 조금 더 커서 60도 됐다고 쳐. F1, F2 평행사변형 그려. 그래서 대각선 그려 라고 했을 때요. 됐죠? 네. 실제로 선생님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니? 좀 다르니? 뭐 그렇다고 치죠. 그랬을 때 평행사변형 그렸을 때 대각선 방향 이 방향으로 합력이 작용하고요. 이 대각선의 길이만큼이 합력의 크기야. 됐죠? 똑같은 힘의 F1, F2가 이렇게 작용해요. 근데 이 각도 90도예요. 그랬을 때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대각선의 길이 이 방향으로 합력 작용하고 이 길이가 합력의 크기인데 자 보세요.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같니? 다르죠? 예를 들어 이게 3N이라고 치고
4N이라고 치자고. 3N, 4N 같은 크기의 힘인데 사이각만 다르게 한 거지. 얘는 사이각이 30도, 얘는 사이각이 60도, 얘는 사이각이 90도. 각도만 점점 벌리는데 대각선의 길이는 점점 뭐 해주고 있어? 짧아지고 있어. 그래서 함력이 작아지고 있다. 그런 얘기야. 됐죠? 이런 식으로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얘를 하시면 되는데 됐죠? 사실은 평행사변형 그려볼 때 이 길이가 얼마인지는 알기가 좀 그렇죠. 근데 얘를 좀 알 수 있나? 봐봐. 여기 90도야 자기야. 피타고라스. 그러면 여기가 90도지. 그러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얼마니까? 4니까 이 길이가 얼마겠냐? 5지. 그래서 주로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특수가 구조야. 피타를 위해. 그래서 5N이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네? 이렇게 알라고. 되겠어? 네. 그랬을 때 보면은 평행사변형이라고 그렸지만 사실은 요건 뭐가 되니? 네. 그게 삼각형법이야. 삼각형법은 F1 대가리 위에 F2 그려. 그래놓고 이 두 개를 삼각형으로 연결하시면 그 삼각형의 빗변이 바로 내 합력의 크기가 돼라고 하는 평행사변형의 반쪽만 그린 게 삼각형법이야.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이거는요.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시고요. 없는 사람들은 버리시는데 선생님이 기존에 수업했던 친구들은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아이들이야 라고 해서 중간 단계 없이 뛰어온 거라서 한번 해봐 드릴게요. 자, 봐. F1. 선생님이 아까 너네 수학 어디까지 했니? 슬쩍 물어봤어요. 왜냐면 이거 설명할 건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할 정도는 했구나 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요게 F2. 자, 요 사이각이 세타. 그러니 얘는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대각선이 합력이라고 했으니까 요 방향으로 요 길이만큼의 합력 F가 작용해. 맞죠? 그러면 요 크기를 실제로 수식으로 어떻게 돼요? 이거 어떻게 그려? 할 수 있죠? 네. 이놈의 새끼들이 수업 시간에 첫 절구지랄들이야. 자,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피타로 그냥 끝내요. 피타로.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 그죠? 네.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거 연장해서 그거. 그럼 그러면 이 안에 직각삼각형 몇 개 있냐? 2개. 2개 있죠.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맞아. 그거 가지고 큰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F값 구한다. 너네들은 깜짝 놀랐죠? 얘네들은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늘 그런가 보다. 그래서 조금 이따 이 새끼도 또 자면 뒤진다네. 자, 그러면 요 각도가 세타니까 평행사변형을 그리면 요 각도도 세타가 된 거죠. 그리고 이 길이가 F2니까 평행사변형이니까 이 길이 또한 F2인 직각삼각형이야. 그러면 우리는 산수가 어느 정도 되니까 요 길이가 얼마냐면 직각삼각형에서 됐어? F2 사인 세타라는 걸 알아야죠. 그 정도 수학을 했는데, 그치? 자, 요 길이가 얼마냐면 요 길이는 직각삼각형에서요. 이 빗변의 길이가 F고 요 각도가 세타니까 얘는 F2 코사인 세타만큼의 길이야. 나오죠? 그리고 나면 작은 직각삼각형은 없어져요. 할 일 다 했으니까 긴 직각삼각형 보시면 됩니다. 긴 직각삼각형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직각삼각형에서 세 변의 관계 보이죠? A는 루트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야. 맞습니까? 네, 그거 쓰자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A 대신에 얘가 F죠. F의 크기는 루트 R의 변 F1 더하기 F2 코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높이 F2 사인 세타의 제곱값을 정리하면 돼. 이 뜻이야. 자, 예쁘게 정리해. 풀어 빨리. 저희가 해야 돼. 야! 너희가 해야 돼. 응? 우리 유지야 드디어 이제 중2의 그 질풍의 노도 탔구나 이 새끼야. 저희가 해야 돼요? 너만 해야 돼 이 새끼야. 네.
이거. 자, F1은 간단히 했어요. 루트. 자, 이제 해. F1 제곱 더하기 F1 제곱 더하기 2 F1 F1 F2 F2 코사인 코사인 세타 2 F1 F2 코사인 세타 더하기 F2 제곱 F2 제곱 안전 제곱식 꼬라지가 나오죠? 자, 뭐 그런 것을 몰라? 그렇죠.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특수각이 아닐 때는 여기다 집어넣고 구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들이 과거 영재고를 가기 전까지 이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만큼 어려운 건 잘 안 줘. 알겠어? 네, 한 번은 정리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스듬한 방향일 때 다양한 방법으로 알짜힘 구할 수 있는데 비스듬한 방향일 때 굳이 이렇게 작도를 하거나 계산식에 넣을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 그걸 우리가 특수각이라고 할 때. 특수한 경우에는요, 굳이 평행사변형을 그린다든가 또는 계산식에 넣는다든가 이런 과정이 아예 필요 없는 경우도 있죠. 왜 그런지 상상해봐. 지금 여기는 과거나 영재고를 대비하는 아이들을 위한 수업의 형태로 조금 가거든요. 그게 일반고 아이들과 차이점은 뭐냐면 뭐가 안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왜? 스스로 생각하라고요. 그래야 되거든요. 잘 해보세요. 자, 이쪽으로 F1 10N 있어요. 이쪽으로 힘 작용합니다. F2 10N의 힘이 있어요. 오, F1과 F2의 크기가? 그리고 이 사이각이 120도인 경우가 그래요. 그러니까 특수각은요, 비스듬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인 건 맞는데 조건 F1이라는 힘과 F2라는 힘의 크기가 반드시 같아야 특수각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중심각의 크기가 120도여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를 우리가 특수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저 힘에 합력을 구한다고 치면 아까 선생님이 가르쳐드린 대로 평행사변형 그렸을 때 대각선이 합력 방향이고 대각선의 길이가 합력의 크기죠. 이걸 그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정삼각형이니까 얘가 바로 평행사변형이자 이게 바로 뭡니까? 마름모예요. 마름모. 맞아? 마름모잖아요. 자, 마름모가 됐을 때요. 가운데에서 이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꼭지점으로 대각선을 그렸을 때 이 방향이 정확하게 이 각도의 가운데 방향이죠. 그러니까 이 각도로부터 60도 떨어진 이 방향을 향한다고요. 가운데. 그리고 요 변의 길이가 요 변의 길이와 어떻습니까? 반드시 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힘의 크기가 같고 사이각이 120도일 때는요, 무조건 가운데 방향으로 10N의 힘이 작용하네?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굳이 그릴 필요가 없죠. 자, 그렇다면 꼬맹아, 이거 해봐. 요가 120도, 요가 120도. 자, 알짜힘 얼마? 아래쪽과 아래쪽과 10m. 10m 그렇죠. 왜냐면 요 두 힘의 합력을 구하면 정확하게 가운데 방향으로 10N의 힘일 텐데 이게 얘로부터 60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요 각도가 얼마냐면 180도가 돼. 맞아요. 요 힘하고 요 힘이 180도가 된다고요. 그러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이 만들어진 거죠. 그 중에서 하나는 위쪽 방향으로 10N일 거고 하나는 아래쪽 방향으로 20N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이니까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면 알짜힘 나오죠. 네. 그래서 아래쪽 방향으로 10N의 알짜힘이 작용하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특수각이라는 경우까지도 봤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여러분들이 벡터에서 합력 구하는 방법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는요. 벡터들을 쭉 하면서요. 지금 현재 선생님은요. 중학교 내용의 벡터 개념밖에 안 했어요. 여러분들은 교과서가 개편된 과학책을 배우면서 약간 바보가 된 건데 왜? 배워야 될 것들을 조금 빼놓은 상태라서.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배들은 비스듬한 방향에 합력 구하는 거 평행사변형 그래서 합력 구하는 거 했단 말이죠.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있었어요. 그걸 여러분들만 못 배운 학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봐드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서로 다른 두 힘 F1 벡터와 F2 벡터를 합성하는 벡터 합성을 왠지 중학교 때는 힘의 합성이라는 이름으로 배운 것 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의 벡터를 합성해서 하나의 벡터를 만들기 위해서 평행사변형 그려야 돼. 그랬을 때 원래 두 힘의 작용점에서 대각선이 얘네들을 합한 합력이야 라고 하는 거를 배웠단 말이죠. 이거를 벡터 합성하는 거 우리가 합벡터 이렇게 불러요. 합벡터. 그럼 차벡터는? 합벡터 말고 차벡터는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얘기죠. A벡터에서 B벡터 빼! B벡터를 뒤집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마이너스의 뜻은 빼라는 게 아니죠. 물리에서의 마이너스는 빼라는 뜻이 아니고요. F1의 벡터에서 F2의 벡터의 방향을 정반대로 바꿔서 뭐 하라고요? 합성하라고 이런 뜻이에요. 그죠? 네, 별거 아니야. 깜짝깜짝 안 올려도 돼. 그러니 F1의 벡터 이거고 F2의 벡터 이건데 이거의 방향을 정반대로 바꾸래요. F2의 벡터를 정반대로 바꾸면 얘 방향 이렇게 바꾸시면 되죠. 크기는 똑같고 방향만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F2 벡터야.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합성하는 얘기니까 평행사변형 대각선 이쪽 방향으로 합력이 작용하네. 이렇게 만든다고요. 되죠? 이걸 우리가 차벡터라고 해요. 차벡터 언제 쓰냐면 여러분 가속도 구하는 방법. 가속도가 벡터인 거 알죠? 됐어. 네. 가속도 구하는 방법.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입니다. 속도도 벡터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가속도를 구하려면 두 개의 벡터를 때는 차벡터를 이용해서 구하셔야지 속도 변화량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됐죠? 네. 그걸 시간으로 나눠야 가속도라고 하는 벡터 값을 구해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벡터의 변화량을 구해야 되는 경우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속도 변화량을 구해야 가속도를 구하는 것처럼 뭔가 변화량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변화량은 나중에서 처음 값을 빼거든요. 그래서 차벡터 많이 씁니다. 되겠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빼기라는 의미는 방향 바꿔서 더해 라는 의미였다. 별거 아니다. 됐죠? 자, 그럼 어쨌든 간에 차벡터를 구하던 합벡터를 구하던 서로 다른 두 개의 벡터를 하나의 벡터로 만든다는 뜻이야. 이게 합벡터라고. 그죠? 자, 근데 나 벡터 분해할 수 있어요. 여러 개의 벡터를 하나의 벡터로 만드는 걸 벡터 합성이라고 하는데 거꾸로 하나의 벡터를 여러 개의 벡터로 나누어 놓는 걸 벡터 분해라고 해요. 하나의 벡터를 여러 개의 벡터들로 나누어 놓는 걸 벡터 분해라고 할게. 좀 이따가 갈게. 자, 벡터 분해라고 하는데요. 여러 개의 벡터를 하나의 벡터로 만드는 건 벡터 합성이라고 하고, 그래서 하나의 벡터를 여러 개의 벡터로 나누는 걸 벡터 분해라고 하는데요. 여기 하나의 벡터 얘가 있다고 치죠. 그러면 얘를 원래 벡터 F1과 F2로 뭐 할 수 있어? 나눌 수 있죠. 그걸 벡터 분해라고 해요. 됐어? 그러니 여기에 F라는 벡터가 있다고 치자. F라는 벡터가 있는데 이 벡터를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의 두 힘으로 나눠달라. 나는 좌표 평면에서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의 두 힘으로 나눌 거야. 알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냐면 여기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수평 방향의 F라는 힘을 분해한 힘이야. 그리고 여기서 Y축의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서 여기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게 Y축 방향으로 분해한 거야. 그럼 사실은 거꾸로 보면 X축 방향의 힘과 Y축 방향의 이 두 힘을 이용해서 평행사변형 그렸어봐. 그랬을 때 원래 점에서 대각선을 그리면 얘가 나오거든요. 맞지? 그러니까 합했던 걸 다시 원래 상태로 돼서 찢어놓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걸 벡터 분해라고 하는 거고요. 이 벡터 분해는 두 힘을 무조건 90도 방향으로 찢어야 돼? 안 그래.
90도 방향 말고 다른 방향으로 찢어도 돼.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쪽 방향의 힘이 아니고요. 이쪽 방향의 힘하고요. 이 방향의 힘으로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 그 방향으로 수선에 바르면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90도가 다 그래서 이 힘과 이 힘으로 분해됐어요. 그래서 평행사변형 그리면 뭐 이게 맞나요? 라고 하는 평행사변형이 되게끔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평행사변형이 되니까 평행사변형 되게 요 힘하고 요 힘으로 나누고 싶어. 90도는 안 되지 않나요? 수선의 발 내리면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평행선을 그려야죠. 이렇게 안 돼. 어떻게 찢으면 돼? 얘를 만들어야 돼. 이렇게 이건 되지. 이렇게 이씨 얘 일로 가야 된다. 그죠? 이렇게 맞아? 이상하네. 어떡할 거야? 이거 찢어봐. 또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찢을 거야? 평행사변형을 그리면 이렇게랑 어떻게 그리면 돼? 이렇게? 하나 아무거나 계속 그리면 이렇게 그렸어. 이 힘하고 어떤 힘으로 하면 돼? 그냥 거기랑 이렇게 연결 이렇게 되니까. 다시 이렇게 연결돼. 이렇게 해. 네. 맞아? 네. 이렇게 해. 네. 된 거야? 어이씨.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찢으면 되는데 우리 보편적으로 90도 방향, X축과 Y축 방향 이렇게 찢어요. 그럼 이렇게 찢으면 이게 90도 방향이니까 여기가 90도야. 됐어? 그랬을 때 수평 방향으로부터 얘가 이루는 각도를 요걸 세타라고 한다면 사실은 요 크기는 F의 무슨 값이야? 코사인 세타만큼의 크기야. 납득해? 오케이. 자, 요 크기가 얘랑 똑같으니까 FY는 뭐랑 같아? F 사인 세타 값으로 분해돼. 그래서 F라는 값을 F 코사인 세타의 힘과 F 사인 세타의 힘으로 분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물리에서는 피타 많이 써요. 미적 안 써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이제 대학 졸업한 지 오래돼서. 피타 정도만 쓰면 돼요. 됐죠? 네, 이렇게 간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봐 두시면 되는데 이렇게 힘을 분해하는 이유가 존재합니다. 물리원의 한계 수평면에서 아이들이 다닌다. 그래서 물리원은 항상 아이가 수평면에서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요. 근데 물리2는 수준을 높여야 되니까 이제 수평면이 아니다. 뭐다? 경사면이다. 아이고. 긍정적인 눈빛 안에 이 어린 놈의 새끼들이 자 이렇게 경사면의 질량이 m인 물체가 있고 요 각도가 세타라고 치자. 그럼 이 물체의 작용은 힘이 뭘까? 중력하고 찢을 겁니다. 네, 실제로 이 물체는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라는 이 힘을 받아. 근데 내가 마찰이 없는 곳에 얘를 두면 얘는 그럼 힘을 받는 중력 방향으로 내려가야 되잖아. 근데 경사면서 여기를 조금 못 가. 맞아? 얘 어디로 가? 일로 가. 그렇다면 이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는 거지. 네. 근데 내가 땡긴 적도 없는데 이 힘은 왜 생긴 거야? 힘이 바로 바로 따는 중력이 분산된 거야. 됐어. 그래서 중력 중에 일부는 이 힘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힘과 90도 되는 경사면을 수직으로 누르는 이 힘, 두 개의 힘으로 분해돼서 사실은 이거의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중력이 대각선의 역할을 한다 이 얘기예요. 우와 멋지죠? 멋져요. 너 어느 중학교 가냐? 다인 어느 중학교 갈 거야? 모분 아니면 무슨 말? 모군 아니면 목동? 그거는 하늘과 땅 차이의 학교예요. 모군과 목동은 과학 난이도가 열나 달라요. 모군 허립니다. 목동은 조금 덜 허립니다. 나는 어디 가니? 양화는 문제는 개 쉬운데 시험범위 개 많습니다. 네. 학교들이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힘으로 나누는데 꼬맹아, 이 중력하고요. 됐죠? 중력을 경사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다. 그래서 원래 이름은 없지만 저는 얘를 경사력이라는 이름으로
됐어. 그리고 중력이 일부분이 됐어. 수직면을 90도로 콩 누르는 힘으로 작용하면 생각해봐. 물체가 바닥면을 누르면 반작용. 수직근. 바닥면이 물체를 위로 올리는 힘이 생기는데 이 두 개의 힘의 크기는 같아야 되고 방향은 반대인 힘이 생겨요. 이걸 우리 뭐라 그러니? 수직 항력이라고 하는데 크기가 같으니까 나는 얘도 그냥 수직 항력이라고 부를게. 알겠어? 네, 이런 느낌이야. 자, 그랬을 때 요 경사각이 세타래. 그럼 어딘가가 세타야. 빨리 봐. 저기 어딘가. 저기 어디? 저기 아니에요. 저기 이렇게 생긴. 어디? 아니, 중력과 중력과 수직 수직 항력 사이에 요 각도가 세타다. 반드시. 경사각과 똑같은 각도가 중력과 수직 항력 사이에 생기고요. 이게 90도라는 각도를 이루고 있는 이게 피타죠. 맞냐? 그랬을 때 요 빗변의 길이가 mg여요. 직각삼각형이어요. 그러니까 물체가 경사면을 콩 누르는 이 힘이 얼마일까? 이게 얼마냐? 저게 모르면 병신. mg 콩 눌러 세타. 그래서 이름이 콩 눌러야 이 새끼야. mg 콩 눌러 세타. 못 외우면 병신. 되겠냐? 자, 그런가 하면 물체를 이렇게 놨을 때 물체가 경사면을 타고 싹 내려가지. 그 힘이 요거지. 그게 얘랑 같지. 네. 그러면 경사면을 타고 싹 내려가는 이 힘을 뭐라 그러냐? mg 싹 내려가 세타. 항상 이렇게 생겨요. 이걸 우리나라 고3 애들한테도 이렇게 가르쳐준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경사면에 물체가 있으면 경사면과 90도 방향으로 콩 누르는 힘은 언제나 mg 콩 눌러 세타만큼 생길 거고. 됐죠? 자, 그리고 경사면에서 물체가 경사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힘이 중력에 의해서 분해돼서 mg 싹 내려가 세타만큼 생길 것이다. 됐죠? 근데 자, 물체가 바닥면을 누르는 만큼 바닥면이 물체를 떠 올리니까 이 두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얘가 합력을 0 만드는 두 힘이야. 물체의 운동에 관여 못해. 맞아. 그러면 실제로 물체의 운동에 관여하는 힘은 경사력 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경사면에 있는 물체가 아래로 내려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가속도 운동을 할 텐데 가속도는 물체의 질량에다가 물체의 작용을 알자의 힘으로 계산하시면 되는데 물체의 질량은 m이고 알자의 힘은 뭐다? mg 싹 내려가 세타다. 그러니 경사면에 있는 물체의 가속도는 얼마나? 네. 언제나 경사면 위에 있는 물체의 가속도는 G사인 세타로 경사면의 각도에 의해서 가속도의 크기가 결정된다. 그러면 선생님 얘가 내려올 때 이 각도 안 바뀌었는데요? 그럼 얘 무슨 운동한다? 등가속도.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알겠죠? 자, 가속도의 크기는 G 곱하기 사인 세타인데 가속도의 크기가 30도로 일정하다고 쳐봐. 사인 30이 얼마야? 죽여버려! 사인 30 얼마야? 2분의 그렇지. G는 얼마인데? 10. 10. 그러면 G 사인 30이 얼마인데? 5. 그러니까 얘는 저 경사면을 내려올 때 가속도가 모양이 안 바뀌어. 그러니까 얘는 등가속도야. 경사면의 기울기만 일정하면 등가속도 운동을 해. 자, 그러면 이해해봐. 그러면 경사면에요 각도는 30도로 일정한데요. 1kg짜리가 있고 10kg짜리가 있어요. 어떤 새끼가 먼저 내려와요? 야, 똑같이. 가속도가 똑같으면 속도 변화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내려와요. 그러네? 가속도에 의해서 내려올 때 걸리는 시간이 결정되니까 가속도의 크기가 똑같으니까 똑같은 시간에 내려오겠네. 그럼 각도를 더 크게 해봐. 가속도가 뭐해지냐? 각도를 크게 하라고 이씨. 빨라져. 가속도 커지지. 사인 세타 값이 커지는데 인마. 경사가 크게 할 거야. 크게 할 거야. 그래서 나는 경사각을 몇 도로 할 거야? 90도. 경사각이 90도여도 되잖아. 네. 그럼 경사각이 90도일 때 얘 가속도가 얼마인지 구해볼까? G 사인 90
무관하다고. 라는 얘기를 한 거야. 어떻게? 그런 얘기야, 그런 얘기야. 멍하고 있으면 뒤진다. 알아듣고 있어야 된다. 됐지? 이런 거. 되겠죠? 그래서 힘을 합성하거나 힘을 분해하거나 됐어? 이런 것들이 자유자재로 되어 있는데 되겠냐? 네! 지금부터 10분만 끌었다가 선생님이 드디어 여러분들한테 오늘부터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들을 풀어